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최근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돼서 문의가 많아서 제가 유튜브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헤지 펀드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2012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110억 원이었고요. 운용자산은 최대 5조 4천억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입니다. 이것은 설립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 20억 원 이상이면 가능하고 전문 인력이 3명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설립한 뒤 2주 안에 금감원에 보고를 하면 되고요. 투자 대상 자산도 유형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산의 4배까지 차입 투자, 즉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적격 투자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개인은 개인 일반 투자자와 개인 전문 투자자로 나뉩니다. 전문 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해야 전문 투자자고요. 일반 투자자는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개인 일반 투자자였습니다. 이 개인 일반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같은 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증권사나 은행이 그런 것들을 대충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일지를 간략하게 보면 2019년 7월에 검찰이 상장사 전환사채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모채권, 메자닌 등 6,030억 원의 1차 환매가 중단이 되고요. 10월 14일에 무역금융펀드 약 38개 2,436억 원이 2차 환매가 중단이 됩니다. 2019년 12월 29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헤지펀드 IIG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립니다. IIG가 오랫동안 폰지 사기를 벌여왔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헤지펀드는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더 많이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라든가 또는 사모채권은 아름아름으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공모가 아닌 거죠. 즉 증권시장이 아닌 증권시장 밖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겠죠. 그리고 메자닌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걸 말하는데요. 메자닌은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그 중간 형태를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금융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 펀드가 환매가 중단된 현황을 보면 사모채권형 플루토 F1D-2호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메자닌 테티스 2호 그리고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이런 것들이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플루토 F1D-1호 펀드는 주로 기업금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사채, 즉 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발행한 채권 또는 메자닌 등에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요, 캄보디아나 서울 강남 제주 등의 부동산 금융을 일으켜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재간접 펀드, 이것은 펀드라고 하는데 다른 잘 나가는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에 자금 일부를 재투자하는 형태의 펀드입니다. 이것이 플루토 F1D-1호 펀드였고요. 두 번째가 테티스 2호 펀드인데 서메이지, 헬릭스미스, 제넥신, 아스트, 뉴프렉스, 웨이브 일렉트로 등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금융펀드가 실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일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플루토 F1D-1호가 회수율이 68%에서 50%, 테티스 2호가 79에서 58%라고 되는데 사실상 절반 이하밖에 회수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하면 거의 원금의 20-3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루토 TF-1호 이게 바로 무역금융펀드를 말하는데 아직 실사조차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액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어떤 게 근본적으로 문제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은요, 모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그 밑에 자펀드를 뒀습니다.
지금 모펀드는 듀레이션이 5년 이상,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기간, 쉽게 말해서 그런데요. 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모펀드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고 그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면 창구에서 고객님 6개월 만에 원금은 물론 이자 6%에서 10%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펀드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자펀드예요. 자펀드로 6개월이 만기가 돌아오면 그것을 모펀드에 있던 돈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펀드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을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모펀드는 당장 유동화, 즉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단기간에 투자한 자펀드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모펀드가 아니라 다른 자펀드, 새로운 자펀드에 들어온 돈으로 앞선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폰지 사기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역금융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역금융펀드는 무역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약 2,400억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임 자산운용은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습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 대출의 이름을 TRS 계약이라고 합니다. 받은 돈을 합쳐서 여러 곳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IG라는 미국의 헤지펀드였고요. 여기가 폰지 사기로 자산 동결 조치를 당한 겁니다. 여기에 투자한 게 무려 2,400억 원이나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이 2,400억 그리고 TRS 신한금투 레버리지라고 된 것이 TRS 즉 신한금융투자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것이 약 3,500억 이렇게 해서 약 6천억 원의 돈을 만든 다음에 이 중에 40%가량이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IIG에 투자가 됐고 IIG가 폰지 사기로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돼 버린 겁니다. 즉 거기에 투자한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R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TRS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수로 주식을 사거나 신용으로 주식을 살 때 그 구조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TRS 어렵게 말하면 총수익 스와프라고 하는데 그냥 투자하는데 대출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운용사와 증권사가 이 TRS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데 라임 무역펀드의 TRS사는 신한금융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환매가 중단된 펀드가 어디를 통해서 판매됐는지 살펴보니까 우리은행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열심히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판매 수수료가 0.7%에서 1.2%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가 또 0.1%에서 0.2%나 되죠. 이것은 라임 자산운용이 받는 보수보다 훨씬 큰 보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라임 자산운용이 돈을 모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위험한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했던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과 증권의 판매 창구가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환매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3일 회계법인이 펀드 실사 결과를 통보를 했고요. 라임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펀드에서 팔 수 있는 자산을 다 팔고 투자자들에게 몇 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환매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히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분들이 피해가 막심한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방이란 라임 자산운용과 판매회사, 즉 우리은행이나 대신증권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의 원칙, 46조 2의 적정성의 원칙, 47조의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고객이 찾아가서 어떤 것을 투자를 하려고 상담을 하면 그 고객에게 맞는 것을, 적합한 것을 찾아서 권유를 해야 된다. 맞지 않는 것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가서 저 이 상품 투자할래요 라고 했을 때, 참고해서 볼 때 그것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일 때는 그것을 만류해야 된다. 즉 말려서 투자를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는 아시다시피 상품의 위험성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제48조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자본시장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9조는 부당 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본시장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손해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아직 손해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될 뿐 아니라 피해자, 즉 가입자들의 과실까지 반영이 돼서 상계가 됩니다. 즉 가입자가 부주의한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판매한 쪽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입한 쪽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과실을 배분을 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잘 해야 절반 정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금융펀드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입한 펀드는 자펀드고, 그 자펀드가 다시 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모펀드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판매자들의 거짓이나 부실한 설명 때문에 가입자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 모펀드가 설립된 다음에 수익률이 10% 이상이다, 11%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수익률이 조작을 해서 나왔던 수익률이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거짓을 고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기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무역금융에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절반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자펀드에 가입한 분들은 자신들이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온 다른 자펀드의 가입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폰지 사기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지만 우리 쪽의 과실도 있어서 이것이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 취소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원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이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돼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짙다. 따라서 계약 취소의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장은 어차피 손해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계약 취소 소송을 내신다면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 취소를 법원이 인정을 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